13편 승리의 대가. 뉴욕의 태양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퀀텀 펀드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열기가 식어가며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승리의 상징이었던 샴페인 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잔을 채우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제 그들이 무너뜨린 태국 방콕의 현지 방송이었다. 화면 속의 도시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방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지수 40% 폭락. 흥분한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붉은색 하락 화살표가 화면을 뚫을 듯 내리꽂히고 있었다. 다음 화면은 거리였다. 파이낸스원, 태국 최대의 금융사라고 소개된 거대한 빌딩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려 있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절규했다. 내 돈 내놔.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소리 없는 화면을 뚫고 종영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자막에는 태국 정부 예금 인출 전면 중단 조치라는 글씨가 스쳐 지나갔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회사가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를 붙들고 울부짖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연쇄 부도, 하루아비, 수십 개의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실업자들은 순식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화면은 화려했던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비추다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버려진 수십 개의 타워 크레인을 클로즈업했다. 아시아의 호랑이, 그 심장이 멈춘 것이다. 종영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뇌리에 1992년 검은 수요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분명 패배자가 있었다. 영국 정부는 굴복했고 파운드화의 가치는 떨어졌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다. 1992년의 패배는 적어도 그가 접한 바로는 신사들의 테이블에서 벌어진 체스게임의 결과와 같았다. 영국 재무장관이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시장은 새로운 환율에 맞춰 질서 있게 움직였다. 물론 고통받는 사람이야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의 생지옥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 속의 태국은 질서 자체가 붕괴하고 있었다. 그것은 체스게임의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폭격기가 도시 한복판에 폭탄을 쏟아부은 듯한 원시적이고 처절한 파괴였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실시간으로 찢겨 나가고 있었다. 보스, 스탠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도 어젯밤의 흥분은 가라앉아 있었다. 점점점. 예상보다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종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화면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건물 잔해 자신의 회사를 의미하는 듯했다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텅 빈 눈동자를 마주보고 있었다. 승리의 대가. 그것은 달콤한 샴페인 향이 아니라 시큼한 피 냄새와 잿더미의 냄새를 닮아 있었다. 영국 대화는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 그가 느낀 이질감. 그것은 5년의 공백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른 파괴에 질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감각이 그의 심장 한 구석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14편 월스트리트의 환호. 태국의 절규가 뉴욕까지 들릴 리 없었다. 적어도 월스트리트의 괴물들에게는 그랬다. 퀀텀 펀드의 사무실은 다시금 뜨거운 열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조지, 당신은 신이야. 아침부터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월가의 네로라하는 투자은행의 회장들, 경쟁 헤지펀드의 수장들까지.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소로스를 찬양했다. 맙소사, 조지, 국가를 상대로 2번이나 이기다니. 이건 역사에 남을 거야. 1992년은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군. 진심으로 축하하네. 스탠리 드러큰밀러는 상기된 얼굴로 쏟아지는 축전 팩스 더미를 들고 종영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보스,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사나이가 아시아의 호랑이를 사냥한 제왕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어김없이 조지 소로스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소로스, 다시 한번 국가를 굴복시키다. 월스트리트의 제왕, 태국 바트화를 침몰시키다. 명성, 그것은 돈보다 더 달콤한 마약이었다. 1992년 김종영으로서의 자아는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이 얻은 명성에 어리둥절했지만 1997년에 그는 달랐다. 그는 이제 조지 소로스 그 자체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이 괴물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스탠리, 네. 보스, 수익은 정확히 집계됐나? 네. 현재까지 확정된 수익만 23억 달러. 바트화가 더 추락하고 있으니 최종 수익은 30억 달러를 가볍게 넘길 것 같습니다. 30억 달러. 태국 중앙은행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들의 피 같은 외환보 요구 대부분이 고스란히 퀀텀 펀드의 금고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잘했네. 종영은 짧게 답하며 신문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기분은 묘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이 세계 금융시장의 정점이었다. 그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였고 그가 입을 열면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보스, 스탠리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으로 물었다. 태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불길, 분명히 옆나라로 번질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종영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월스트리트의 환호는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달콤했다. 하지만 바로 조금 전 모니터로 보았던 태국 남자의 텅 빈 눈동자. 그것이 환호성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그의 망막에 잔상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점점점. 보스, 아니, 잠시, 생각할 게 있네. 종영은 스탠리를 물렸다. 그는 홀로 집무실에 남아 자신의 얼굴이 실린 신문과 아직 꺼지지 않은 화면 속에서 소리 없이 절규하는 태국의 풍경을 번갈아 보았다. 월스트리트의 환호와 태국의 비명, 그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김종영 의자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조지 소로스 의자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확인하며 냉혹한 미소를 지었다. 시장은 시장일 뿐이다. 그는 애써 그 잔상을 지웠다. 명성은 정점에 올랐다. 이제 다음 사냥감을 찾을 때였다. 15편 마하티르의 분노. 월스트리트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카로운 비난이 날아들었다. 이번 사냥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인 태국이 아니었다.
바로 옆 나라 말레이시아였다. 긴급 속보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이번 태국 바트와 사태의 배후로 조지 소로스를 지목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스탠리가 다급하게 튼 화면 속에서 노회한 동양인 지도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였다. 이것은 정상적인 금융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탈입니다. 마하티르 총리는 연단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다. 조지 소로스, 그는 한 나라의 경제를 파탄내고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부도덕한 투기꾼에 불과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섰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 성장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며 우리는 이 부도덕한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퀀텀 펀드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식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사냥은 시장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왔다. 국가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효율적인 시장을 바로잡은 영리한 투자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마하티르는 그 포장지를 찢어발기고 그들의 행위를 약탈이라고, 소로스를 부도덕한 투기꾼이라고 정면으로 저격했다. 이 늙은이가 한 매니저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로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걸 왜 우리 탓으로 돌리는 거지. 스탠리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보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패배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선수를 치는 것뿐입니다. 종영은 말없이 화면 속의 마하티르를 응시했다. 태국 남자의 텅 비었던 눈동자와는 다른 이글거리는 분노의 찬눈이었다. 부도덕한 투기꾼, 그 말이 종영의 귓가를 맴돌았다. 김종영으로서의 미약한 양심이 따끔거렸지만 5년의 공백을 넘어 조지 소로스로 완벽하게 동기화된 그의 이성은 즉각 반박했다. 부도덕, 시장의 도덕이 어디 있나.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약점을 보인 자가 패배할 뿐이다. 룰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환율을 억지로 고수하며 시장을 속인 저들이다. 마하티르의 분노는 오히려 종영의 논리를 강화시켰다. 그렇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적장의 비난 따위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었다. 스탠리, 네, 보스, 시끄럽군. 저 화면 치워. 종영은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하티르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를 분석해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명 말레이시아도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일 테니. 마하티르의 분노는 종영에게 경고가 아니라 다음 사냥감을 가리키는 이정표처럼 보였다. 16편, 두 번째 목표, 인도네시아. 마하티르의 비난은 월스트리트의 환호를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불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소로스가 아시아 전체를 사냥한다는 소문이 시장을 뒤덮었고 퀀텀 펀드의 괴물들은 그 소문을 현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스, 태국에서 회수한 자금, 전액 재투입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마하티르의 말레이시아입니까? 회의실은 다시금 뜨거운 탐욕으로 들끓었다. 태국에서의 승리는 너무나 쉬웠고 그 대가로 얻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은 그들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그들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종영은 세계 지도를 바라봤다. 태국 옆에 붙어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그 아래 거대한 섬나라 인도네시아. 모두가 마하티르가 격렬하게 반응한 말레이시아를 주목하고 있었다. 스탠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말레이시아는 물론 매력적입니다. 태국과 유사한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하티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외환 거래를 통제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불사할 놈입니다. 그렇다면 스탠리는 지도에서 말레이시아가 아닌 그 아래의 거대한 나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인도네시아입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의 경제 데이터가 떠올랐다. 겉보기에는 화려했다. 태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자원.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본 괴물들의 눈이 빛났다. 태국과 판박이입니다. 한 매니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태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단기 외채 규모는 태국의 몇 배에 달하고 정치권과 기업 간의 부패 고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통령 일가가 국가 경제의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다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태국이 아시아의 호랑이였다면 인도네시아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코끼리였다. 그리고 그 코끼리는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다. 그들의 통화, 루피아, 스탠리가 그래프를 띄웠다. 태국 바트화처럼 달러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 가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멈추지 않는 탐욕. 그것은 퀀텀 펀드만의 것이 아니었다. 태국에서 맛본 압도적인 승리는 종영, 소로스에게 확신을 주었다. 아시아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했다. 좋다. 종영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하티르의 저주는 잊힌 지 오래였다. 태국에서 들려오던 비명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다음 사냥감의 약점만이 보일 뿐이었다. 두 번째 목표, 인도네시아로 정한다. 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비는 없다. 17편, 전염병 컨테이전. 김종영, 아니 조지 소로스가 인도네시아를 다음 목표로 지목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태국 바트와의 붕괴는 단순한 한 국가의 외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 난 첫 번째 구멍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은 그 구멍을 뚫은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아시아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다. 퀀텀 펀드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를 향해 첫 번째 탐색전을 개시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피 냄새를 맡았습니다. 스탠리 드러큰밀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낸 다른 헤지펀드들이 우리가 움직일 것을 예상하고 먼저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1992년 영국이나 불과 몇 주 전 태국을 공격할 때만 해도 퀀텀 펀드는 외로운 늑대였다. 그들이 먼저 사냥감의 목덜미를 물어야 다른 짐승들이 뒤따라왔다. 하지만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죽음의 예고장이 되어버렸다. 보스, 우리가 직접 공격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랬다. 소로스가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노린다. 이 소문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인도네시아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똑똑히 보았기에 겁에 질려 외환보 요구를 쏟아부으며 루피아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그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저항한다는 것은 약점이 있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의 논리는 간단했다. 그리고 불길은 인도네시아에서 멈추지 않았다. 마치 전염병, 컨테이전처럼 공포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필리핀 페소와 20% 폭락, 말레이시아 링기트와 마하티르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저치 경신. 태국 바트와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투기 자본은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수만 갈래로 나뉘어 아시아 전역의 취약한 고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아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퀀텀 펀드 사무실의 괴물들은 이 광란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직접 사냥감을 쫓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가의 도시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는 것을 편안히 앉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의 계좌에는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수익이 쌓여가고 있었다. 종영은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다. 그는 단지 태국이라는 병든 사냥감을 노렸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쏜 총알 한 발이 전염병을 품고 있던 거대한 독을 무너뜨려 끔찍한 바이러스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만든 것이다. 그의 힘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이었다. 18편, 아시아의 붉은 경고등.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뉴욕의 아침, 퀀텀 펀드 사무실. 승리의 환호성도, 탐욕스러운 흥분도 잠시 가라앉았다. 사무실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아시아 전역의 주가와 환율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자카르타 증시, 개장 30분 만에 거래 중단. 쿠알라룸푸르, 금융시장 마비. 마닐라, 외환보 요구 바닥, 국제구제금융 신청 임박. 태국에서 시작된 불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거쳐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의 문턱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아시아 대륙 전체가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인 듯했다. 보스, 이건 스탠리 드러큰밀러조차 이 정도의 파급력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경악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아시아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퀀텀 펀드의 수익은 이미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시아 전역의 통화 하락에 베팅해 놓은 상태였고 그들의 계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억 달러씩 불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의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붕괴였다. 김종영은 굳은 얼굴로 세계 지도를 바라봤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불타는 나라들을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훑었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는 아시아 전체를 불태우는 방화범이 되어 있었다. 이러다 전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가 알던 1997년,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그 재앙은 단순한 한두 국가의 위기가 아니었던가. 그의 시선이 불타는 동남아시아를 지나 위쪽으로 향했다. 익숙한 반도, 대한민국.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한국은 옆에 있던 한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즉각 데이터를 확인했다. 한국이요. 아, 코리아. 그는 모니터를 몇 번 두드려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보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언론에서도 동남아와는 다르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종영은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국은 달랐다. 그가 기억하는 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었다. 그는 5년의 공백 때문에 자신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니터 구석에 뜬 한국 기업 부채 비율, 동남아 수준 상회라는 작은 단신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아시아 전역에 켜진 붉은 경고등. 그 불빛이 자신의 조국을 향해 서서히 번져가고 있음을 그는 아직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